저는 리철민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당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특수작전국 총책임자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모든 기밀이 저의 손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제 피와 살과 같았죠.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저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길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급이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저야 늘 특별 대우를 받았으니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 보고되는 수치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민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보고도 연이어 올라왔고요. 당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체제 결속을 다졌지만 저는 최고 위층에서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숙청 작전 지시가 떨어지고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점검하러 나섰을 때였어요. 당에서는 반동 세력 척결이라고 했지만 제가 본 것은 그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인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어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그대로 얼어 죽어 있었어요. 눈밭에 쓰러진 시신들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데 그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 같더군요.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데 시신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야기하는 혁명의 위기나 미제의 음모 같은 거창한 말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인민들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보고받던 서류들 속의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인민을 위한 길인가?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저의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제가 직접 지시했던 숙청 작전들,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끌려가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그들이 정말 반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굶주림에 지쳐 불만을 토로했던 가엾은 인민들이었을까요? 제 손에 묻은 피가 양심에 너무나 큰 짐이 되었습니다. 체제를 위해 봉사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체제가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실행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온 신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분을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지시 하나하나, 서류 속의 모든 문장들이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속한 이 거대한 체제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리철민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수령님을 위해 바치겠다던 제 삶이 그저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혁명을 위해 바친 충성심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랄까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척박한 땅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인민들의 모습이 예전에는 혁명 전사의 굳건함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착취당하는 불쌍한 존재로만 보이더군요.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지도자의 광기 어린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무서운 일이 터졌습니다. 제 아내 해숙이가 다니는 방직 공장에서 사상 검토에 불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숙이는 늘 당에 충성하고 맡은 바 임무에 늘 성실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상 검토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동무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제 이름이 거론되었더군요.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그 비밀 작전과 관련해서 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성분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 아들 진우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는 늘 군인이 되겠다며 훈련도 열심히 받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 성분 문제로 인해 청년동맹 간부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저는 체제의 눈밖에 난 존재가 된 겁니다. 저 때문에 제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진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수령님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마저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조국은 저와 제 가족을 도구로 여기고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더군요. 벽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목숨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었지만 제 아내 혜숙이와 아들 진우는 안 됩니다. 그 아이와 아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두만강은 정말 무서웠어요. 번개가 섬광처럼 번쩍이고 천둥이 귀청을 때렸지요. 비는 또 어찌나 억수로 쏟아지던지 앞이 한치도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보이부 놈들 눈을 피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지옥 같은 밤이었지요. 강가에 다다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정든 고향 땅,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제 아내와 어린 아새끼들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지요. 우리 아새끼들 이 밥 한번 배불리 먹여보겠다고 이 애비가 목숨 걸고 가는 길이라고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차디찬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강물은 또 왜 그리 거세던지 굽이치는 물살이 제 몸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강물에 휩쓸려 갈까봐 아니면 차가운 물속에서 그대로 얼어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이어서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손전등이 강변을 미친 듯이 훑고 있었지요. 들켰구나 싶어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쫓아오는 총성과 고함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강물에 몸을 더 깊이 숨겼어요. 차가운 물속에서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죽으림을 다해 팔다리를 휘저었지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순 없었어요. 이 차디찬 두만강을 건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강 건너편 땅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저곳에 닿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지요. 강풍이 불어와 몸을 때려도 강물이 칼날처럼 차가워도 이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편 자유의 땅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텼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땅,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는 총성. 저는 그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제 목숨 하나가 아니라 제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건너는 강이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그 차디찬 강물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너야만 했는지. 저를 기다리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적어도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마침내 강 건너편의 흙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평양에 닿는 순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겨우 숨 돌리고 있었지만 제 뒤로는 이미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핵 개발의 핵심 자료는 물론이고 남조선 공작의 비밀,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다 쥐고 나왔으니 그이들 입장에선 저 하나가 체제의 비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나중에 제가 전해 들으니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제 탈북 소식을 접하시고는 그만 격노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고 해요. 옆에 있던 간부들의 면전에 대고 식탁을 뒤엎고 주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갓나 새끼를 당장 잡아오라. 산채로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라. 고함을 치셨답니다. 그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회의실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더군요. 그이의 눈에는 제가 단순한 불순분자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유운을 배신한 천하의 반동으로 보였을 테지요. 저 하나를 잡기 위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즉결 처형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평양은 저를 잡으려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특수작전국 소속의 정예 요원들이 총동원되어 중국 국경으로 급파되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살인병기들이었죠. 국경에 배치된 모든 안전부, 보위부 병력들도 비상령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둠 속에서 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림자들. 리철민을 잡기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 제가 어디 숨을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숨막히는 압박감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밤하늘 아래 제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에 제 목숨이 걸린 듯했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저를 찾는 추격대의 발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뒤를 쫓는 그림자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그저 발버둥 치는 짐승에 불과했고 그들은 저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늑대들의 눈을 피하고 발톱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이대로 잡히면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자유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압록강을 건넜다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해다. 아시겠습니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젠 살았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다. 그건 그저 다음 지옥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브로커 박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다. 빨리 가야 합니다. 해다. 동무. 벌써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겨우 국경을 넘었는데 벌써 보위부 놈들이 따라붙었다는 거였지요. 첫 은신처는 허름한 농가였는데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지내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해당. 밖에서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나 저를 찾아온 건 아닐까 그렇게 심장이 조마조마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돌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해다. 동무. 보위부 놈들이 이 주변을 싹 뒤지고 있습니다. 해다. 당장 여기를 떠야 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박 씨가 주는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다. 밤이 되자 우리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또 다른 마을로 향했어요. 캄캄한 밤길을 걷는 내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해다.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음있죠. 새로운 은신처는 낡은 아파트의 한 귀퉁이였어요. 창문으로는 회색빛 도시 풍경이 보였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박 씨는 저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요. 마치 벽에도 귀가 달린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만 흘러나왔고 저는 그저 숨죽이며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해당. 그러다 문득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동무는 지금 아주 중요한 몸입니다. 에다. 북조선 보위부 놈들만 쫓는 게 아닐 겁니다. 남조선에서도 동무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어떤 알 수 없는 거대한 싸움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느낌만 받았지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이쪽 저쪽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에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 보위부 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자는 것도 고통이었지요. 꿈속에서 고향집이 보이다가도 이내 보위부원들의 거친 손길에 붙잡혀 끌려가는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에다. 어느 날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수상한 시선들이 느껴지더군요. 박 씨는 며칠 전부터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저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무리 봐도 평범한 중국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박 씨도 그들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우리는 다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의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숨어들었지요. 사람들 틈에 섞여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박 씨의 판단이었습니다. 에다. 시장은 시끄럽고 사람으로 넘쳐났지만 제 귀에는 오직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동무. 저는 그의 말대로 땅만 보고 걸었지만 등 뒤에 느껴지는 시선은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에다. 그때 갑자기 박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한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는 누군가 멈춰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다. 드디어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지요.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지요. 제 발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다. 중국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뒤였지요. 브로커 동무들은 저를 보자마자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하더군요.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가야 한다고요. 솔직히 그땐 동남아시아가 어딘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더 먼 곳, 더 안전한 곳이라는 말에 무작정 따랐지요. 그 길은 정말이지 죽음의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며칠 밤낮을 달렸어요. 좁고 쾌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에다.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햇볕은 또 어떻고요. 차 안은 찜통 같아서 땀이 비오듯 흘렀고 목마름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낯선 글씨, 낯선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시의 눈길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에다. 브로커 동무들이 건네준 위조 신분증을 손에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요. 검문소 직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내 말투, 내 표정에서 북한 사람 티라도 날까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한 번은 검문소에서 짐을 다 내리라고 해서 정말 끝났구나 싶었지요. 겨우 낡은 배낭을 맨 채 얼어붙어 서 있는데 브로커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돈을 건네주더군요. 그제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지요. 뇌물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육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어선 같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를 작은 배 한 척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나아가는데 파도가 조금만 거세져도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더군요. 뱃멀미에 시달리며 구토를 반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웅크리고 있었지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길 위에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거울 속 제 얼굴은 거의 해골 같았습니다. 에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힘든 순간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영원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저는 이제 또 다른 나라의 국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언제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땅을 밟는 순간 발밑에 감촉이 이상하더군요. 흙이 흙 아닌 것 같고 돌멩이 하나도 다르게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 정말이지 여기가 남한이구나 싶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오면서 숱한 고비들을 넘겼지 않습니까? 매 순간이 지뢰밭 같았어요. 언제 붙잡힐지, 언제 다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저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눈길도 없더군요.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풍경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낯설어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모습이요. 저를 마중 나온 분들은 남한 정보기관 요원들이라고 하더군요.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조심스럽고 친절했답니다. 철민 씨, 이제 고생 다 하셨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그 한마디가요. 두만강을 건너고 낯선 나라들을 헤매면서 밤마다 잠 못 이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도 떠오르고 제가 이렇게 자유의 땅에 와도 되는 건가 하는 미안함도 들었답니다. 요원들이 저를 태운 차는 공항을 벗어나 도시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 풍경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더군요. 빼곡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들, 휘황찬란한 간판들, 그리고 밤인데도 환하게 불 밝힌 거리들. 제가 살던 곳은 밤이 되면 암흑천지였거든요. 그저 별빛이나 달빛에 의존해서 걷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마치 대낮 같았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오가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북한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승용차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모든 게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요원들은 제가 지낼 곳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답니다. 침대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더군요. 이제 정말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자유는 얻었지만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지요. 새로운 철민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 못할 감격에 겨웠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더군요. 제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제 마음속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의 비밀을 과연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하고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동무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을 덮어두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조선 특수작전국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떻게 우리 인민들을 억압하고 감시하는지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인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가슴을 찢는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더군요. 많은 분들이
북조선 인민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국제사회는 제가 폭로한 인권 유린 실상에 경악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제가 잃었던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잊었던 웃음을 되찾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북조선에 남아있는 우리 인민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저처럼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지 뭡니까?